네, 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지원 3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한국 가족의 위기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가족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이 가족의 위기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전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도 한국 가족의 위기라는 주제 들어가기 전에 학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목표 하에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나 비혼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실제 동거나 비혼도 가족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성씨도 부부 합의로 이뤄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는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겠다. 자, 두 번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겠다. 세 번째,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 네 번째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4개 영역별 정책 과제를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서 실제 법률론 그리고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가족 정의를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전형적 가족의 우리가 부부의 미혼 자녀 가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 1인 가구도 가족의 형태로 넣고요. 비혼이나 노년 동거 등 결혼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여서 이들의 생활이나 재산 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을 하고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형성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원이 1차적으로 책임지던 돌봄의 사회적인 분담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출생신고, 즉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생하는 것으로서 아이가 이제 출생이 인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출생통보제라고 하여서 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 즉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과거의 방식에서 부모형, 즉 부부가 합의하여서 선택한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구성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어떤 그 문화권의 선택 등등이 이런 건강가정 기본 계획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전통적 가족의 모습에서 변화하여서 동거나 비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족의 구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혼, 노년 동거도 대안적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건강가족 기본 계획에서는요, 어떤 가족 유형이든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또 이 가운데서는 생계 주거 지원을 늘리고 아동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가족 중심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 가족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살펴보았다면, 지금 현재는 이런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여서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양육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가족들이 또 미래 사회에 또 특이한 형태로 또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이 여성가족부는 인정을 하고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을 지원하겠다. 즉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는 가족의 유형을 다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위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과연 위기 요인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위기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위기와 스트레스를 겪어내는 가족의 역동적인 힘도 필요하겠죠? 그것을 탄력성의 개념으로 살펴보고요. 탄력성을 가진 건강한 가족을 살펴보고, 만일 그렇지 않은 역기능 가족이라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가족의 모습을 다차원적으로 한번 이해해보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가족의 위기와 가족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의 탄력성, 건강한 가족과 역기능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가족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가족은 다양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위기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삶이란 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해결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따르면서 연속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대학생이 일 텐데요. 지금 많은 위기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입학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또 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나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는 행복할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는 좀 쉴 거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또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따르면서 계속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가족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족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구성이 되고 아이가 자라고 또 구성원이 독립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문제 혹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거고요. 늘 그런 가운데서 가족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족 역시 연속적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족의 심리적, 인간관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요.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잘 대응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긴장 상태와 위기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 가족의 위기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범적인 문제입니다. 규범적인 문제는 누구나 특정한 시기에 가질 수 있는 예상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 후 출산, 퇴직, 이직, 장수한 배우자의 죽음과 같은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여서 대처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비규범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직, 혹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가족의 위기는 대부분 규범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 많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조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이혼율,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증가 등과 같은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비규범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의 위기 요인을 내외적인 문제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적 문제, 그 가족 내에서 존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의 무능력,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재산의 탕진,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기 등등의 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외적 문제로 불가피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한 가족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가족 해체나 공황 및 재난, IMF와 같은 경제 위기에서 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내적인 문제, 그리고 외적인 문제 역시 가족을 해체하거나 가족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적 요인이 외적 요인보다는 문제를 가중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장기적 문제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가장의 짧은 실직과 같이 한시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족 구성원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가장의 짧은 실직은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응집력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가 넘어가게 되면 이 가족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에 취할 수도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장기적으로 많이 아프다거나 또 이런 또 측면에서 가족의 노부모 복양과 같은 문제들이 겹치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위기 요인으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족 구성원의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경우에 이 더 많은 스트레스로 가중되어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애 주기의 발달상 필연적인 요인으로서 가족의 위기 요인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입학, 그리고 취직하고 실업의 다양한 어떤 생애 사건 속에서 이러한 결혼, 출산, 입학, 취직, 실업 등은 가족 생애 주기의 어떤 변화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런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가족 체계가 원만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는 또 가족원 등의 갈등 및 위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넘어가는 과정, 출산을 하는 과정, 그리고 아이가 입학하는 과정, 취직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 생애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가족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다양한 변화에서 가족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그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자,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힐이라는 학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에 적응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어서 긴장된 상태를 가족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과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다양할 것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다양한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도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많이 높고 시간의 경과에도 이 긴장 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가족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이 가족이 한 단계의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족의 위기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를 이 그래프와 같이 제시를 하였는데요. 개인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혼, 부부의 결거, 수감 생활, 가까운 가족원의 사망, 개인적인 상해와 질병, 결혼, 직장에서의 해고, 부부의 재결합, 은퇴를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개인 스트레스 생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스트레스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가 옆에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결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면 이 스트레스 점수가 거의 10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혼 역시 스트레스 점수는 73 정도로 아주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결혼을 한다면 그것도 스트레스일까요? 예, 스트레스죠. 예, 한 사람을 만나고 한 가정을 꾸리는 것, 개인에게는 아주 행복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생애 주기를 넘어가야 되는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의 그 생활의 사건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가족들이 같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의 사망,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본인이나 부모의 별거나 이혼, 가족들 간 신체적, 성적인 학대, 가족원의 신체적 불구, 만성적인 질병, 배우자나 부모의 외도, 가족원의 수감, 가족원의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결혼하지 않은 가족의 임신, 가족원의 가출 등이 이렇게 가족 스트레스 생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경험해 보셨나요? 자, 이게 한두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실 텐데요. 자, 이런 가족 스트레스에 대해서 카터와 맥골드릭은 수직적 요인과 수평적 요인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가족 스트레스의 요인의 그 수직적 요인에는 가족의 유형, 신화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유산이나 알코올 중독, 가족 폭력 등을 수직적 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평적 요인은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 재난, 죽음, 전쟁, 만성적인 질병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직적 요인과 수평적 요인이 겹쳐지는 기간과 정도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족의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족 내에 알코올 중독이나 가족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 재난이나 전쟁들이 겹쳐지게 된다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더욱더 가중되고 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나 가족만 공유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또 다양한 또 외부의 어떤 변화가 같이 겹쳐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아주 깊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과 같이 수직적으로 가족 유형 변화, 비밀 유산과 같은 요인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 안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수평적 요인 안에서의 어떤 발달적 요인, 그다음 비예측적인 요인, 역사적인 사건 요인들이 다 가중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넓어지고 깊어지면 가족의 스트레스가 더더욱 깊어진다는 건데요. 만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은요, 예상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함께 이를 극복해내는 건강한 가족의 긍정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화면을 보시면 가족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이 와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응집되어서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가족이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독립적으로 잘 기능하다가 위기에는 잘 뭉쳐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윌시라는 학자의 개념으로 가족 탄력성의 개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탄력성은요, 취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족은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력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취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잘 맞서서 잘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통을 왔을 때 우리가 탄력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이 스프링처럼 튕겨내는 것이죠. 자, 이게 들어왔을 때 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극에도 튕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효과적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가족의 탄력성이 강한 가족은 시련과 역경에 함께 맞서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위기 상황을 조처합니다. 자, 가족 구성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중요시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외의 자원을 활용해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보다 더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로 숨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가족 외에 또 확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가족의 탄력성을 가진 가족에게서 역경은 강화와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위기는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떨 수 없이 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가족 역시 가족이 구성되고 그것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역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원 중에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고요. 실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아니면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가족의 잠재력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가족이 강화되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 하나가 아플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뭉쳐서 아이를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서 서로 끈이 끈끈해지면서 또 새로운 대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족의 탄력성을 만들어내고 또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족 탄력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신념 체계, 가족의 조직의 유형, 의사소통의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의 신념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기능의 핵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확신, 태도, 편견 등을 포함합니다. 자, 가족들이 서로의 가치를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 가족이 어떠하다. 우리 가족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다면 구성원들이 위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가치관을 나누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눔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여서 이런 가족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협력 및 대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겨낼 수 있어. 우리 가족은 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가치와 신념을 서로 공유한다면 위기 상황에 적절히 조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가족의 조직 유형입니다. 어느 정도 가족이 잘 조직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의 단위 체계로 잘 통합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가족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가족은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생활을 구조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전통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어머니가 가족 생활을 돌보는 어떤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하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잘 통합되어 있다면 이 역할 체계를 바로 잘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실직을 하였지만 가족원을 돌보고 어머니가 한시적으로 어떤 자원을 끌어들여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다든지 이렇게 구조가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잘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가족이 잘 굴러갈 수 있겠는 거죠. 자, 이렇게 조직이 잘 조직화되어 있고 융통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가족이라면 탄력적으로 구성원이 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생활을 잘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조직 유형이 가장 강한 가족은 구성원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높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 부부 체계, 아니면 부자 체계, 부녀 체계, 모녀 체계, 이런 체계들이 각자 잘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 가운데서의 독립성이 잘 인정되어 있는 모습을 띠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서적으로 잘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런 조직 유형이 강한 가족은 가정 내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가정 밖의 친지, 사회적 제도 등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잘 총동원하고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조정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도록 가족 구조를 잘 재조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과정이 건강한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탄력성이 가능하게 되는, 가족이 탄력성이 좋은 그런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건강하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강한 의사소통은 가족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사소통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족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자세를 기본으로 위기 상황을 명확한 언어로 소통을 합니다.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인 거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각자의 감정과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여서 서로의 의견차를 인정함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을 꾀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 탄력성은 가족이 긍정적인 신념 체계를 유지하고 가족이 적절히 잘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개방적이고 또 긍정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력적인 가족, 자, 역경에 잘 대처하는 가족을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고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족을 역기능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건강가족과 역기능 가족을 특성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가족은 건강한 가족인가 아니면 역기능적인 가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가족의 개념입니다. 건강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의사소통과 조직의 재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건강한 가족은 개개인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때문에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안 등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체계를 공유하고 있고 친족 및 사회 체계와도 원활한 관계를 이루는 생활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내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감추고 소통하지 않고 축소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건강하게 가족이 구성원들이 잘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리고 역경을 대처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역기능 가족은요, 가족원의 의식과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이해관계가 대립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 세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서로 가치관의 관점이 부딪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이 결여되겠죠. 그리고 생각과 의식과 태도 가치관이 부딪히는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가족 기능성에 장애가 있는 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역기능 가족을 우리가 문제가족, 병리가족, 이상가족, 부적응 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가정의 개념을 우리가 그 역기능 가정과 이 건강가정의 가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시하게 생각할 거, 꼭 기억을 할 것이요. 건강가족이라는 것은 healthy family, strong famil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가족이 도대체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혈연 관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족의 구성원이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건강가족이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여기서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 완전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건강한, 튼튼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 가족원들은요, 구조나 기능상에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과 가족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헌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헌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강한 가족들은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그 시간 동안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시간을 보낸다거나 같이 있을 때 힘든 가정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즐겁고 또 따로 있을 때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족을 함께 하는 그 시간에서는 그들만의 어떤 공통된 문화, 공통된 감정, 공통된 어떤 유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가족들은요, 분노 조절 능력과 문제 대처와 갈등 해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족입니다. 앞에서의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가족 역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 내 분쟁이라든지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갈등이 발생을 할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노라고 하니까 엄청 큰 분노 같지만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참고 가라앉히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대처와 갈등 해결 능력을 잘 활용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배려하는 행동, 그리고 그들 안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잘 건강하게 서로 조율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대화 안에서 자기 표현이나 경청, 그리고 적절한 유머,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또한 이런 건강 가족은 융통성 있는 가족 규칙과 서로에게 관용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종교와 가치관, 그리고 신념을 공유하고요. 부부관계는 평등한 동반자로서 화목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부모로서 권위가 있으며 일관성 있는 자녀 지도를 하고요. 서로 간에 긍정적, 협조적인 태도와 책임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친인척 관계와 사회 관계망의 지원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잘 기능하지 않는 역기능 가족들은요, 구성원 중에 일방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끌어나가는 어떤 사고방식, 과거에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가정원 중에 한 명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이 조금 소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즐기거나 유대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능력이나 문제 대처와 갈등 해결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요. 사랑과 배려가 부족하고 비난, 불평, 무시,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부진하고 비효율적 대화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과 경청, 감정 공유가 부족하죠.
그리고 경직되거나 혼돈된 가족 규칙,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으로는 이래야 된다는 규칙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거나 융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의 어떤 요구를 따라야 된다면, 그러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틀을 강요한다면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공통의 종교가 없거나 가치관이 양립되거나 가치관의 차이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단절이 되고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부부의 권력이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고 그 외에 부부의 불화가 존재하는 경우, 부모의 권위가 없고 불공평하고 일관성 없는 자녀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적, 비협조적, 경쟁적인 태도와 책임감과 인내심이 부족한 상태, 친인척과 불화하거나 단절된 관계에서는 역기능 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역기능적 가족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적 관점으로 해석이 분분한데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역기능적 가족이 가족의 기능 수행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봐서 이 건강한 가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능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권력 배분의 불균형과 사회구조 문제로 인해서 보상과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역권론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성차별 문제로 이런 역기능적 가족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변화지체 관점에서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변화지체 현상에서 이런 부적응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들을 통합하여서 우리 역기능 가족이 왜 발생하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역기능 가족이 가족과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잔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아내는 평등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서 부부관계를 조율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경우에 부부 갈등이 증대되고요. 이런 가운데서 가정폭력이나 별거 및 이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기능적 가족들의 의사소통 문제나 권력 배분, 어떤 기능상의 부재, 이런 등등이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가진 어떤 일방의 한 명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떤 가치관이 잘 합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역기능적 가족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왜곡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가족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잔재할 때 결국은 자녀의 정서적인 발달, 성격 발달, 성역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고요. 결국은 이후에 자녀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살펴볼 때 결혼 생활과 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는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과연 앞에서 당연히 나이가 들면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아?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를 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가운데서 현명하게 배우자 선택을 하거나 또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하지 않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과정에 처하다 보니 결혼 생활에 대한 지식과 혹은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배우자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도움을 주는 기관 같은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고정관념을 갖고 자신의 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개인의 성장기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배양된 것도 연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기저에 부모가 부모됨을 준비하지 않은 문제가 엮이는 가정의 발생 배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 방법과 갈등 해결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미숙함에서 엮이는 가족이 발생하는데, 건강한 가족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가족이라고 하였죠. 예, 그런데 엮이는 가족들은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미숙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가치관 차이나 성격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방적인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말하기와 대응적인 듣기, 지난 일을 들추어내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음주,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가족 지원 전달 체계의 미비도 엮이는 가족의 발생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고립성이 증가합니다. 예전에는 옆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옆집에서 가족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았는데요. 현대 사회의 아파트에서는 문을 닫고 나면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고립성이 증가하고 외부의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접근성도 높지 않음에 따라서 가족의 갈등이 발생할 때, 그리고 이런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은 가족 전체보다는 개체를 대상으로 한 사후복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서로 건강한 가족을 이렇게 가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재해 왔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연계 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엮이는 가족의 발생 배경을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봤고요. 우리가 건강한 가족의 모습과 엮이는 가족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족의 위기에는 규범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 일시적, 장기적인 문제와 생애 주기의 발달상 필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 가족은 스트레스를 겪고요. 이런 위기에 가족 탄력성이 예상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함께 이를 극복해내는 건강한 가족의 긍정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탄력적인 가족은 긍정적인 가족 신념 체계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의 재구조화, 의사소통 과정이 원활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해서 건강한 가족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예림의 건강가정론, 전용주의 뉴노멀 시대의 결혼과 가족, 이정화 외의 결혼과 가족 친밀한 관계의 변화와 선택을 참고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